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거에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이슈 선정했고요. 첫 번째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종전협상 즉시 시작에 합의를 봤다라는 헤드라인을 달면서 뉴스가 나왔고 종목들 바로 어제 시간에서부터 해서요.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푸틴 그리고 젤렌스키와 굉장히 장시간의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거의 합의에 다 다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발표만 남은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반응, 종목들의 움직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전체 시장에서 이제 거래대금 4위 기록하고 있고요. 10위에는 대동기업 두 종목 다 오늘 신고가 다시 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건주가 오늘 굉장히 뜨겁네요. 대표님. 네. 일단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종전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종전협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결론을 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부 다 종전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계속 얘기만 있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런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관시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다 중소형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전이다라는 게 지금 쉽게 협상이 되면 바로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상당 시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국경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러시아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이제 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한국 전쟁이 종전협상, 정전협상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정전협상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보면 정전협상 개시 후서부터 실질적으로 정전까지 2년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과연 땅을 얼마만큼 내줄 것이냐에 따라서 협상 기간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이슈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는 매매 트레이닝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이제 종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방산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주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이 되면 그만큼 군사적인 긴장도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지만 만약 우크라이나 종전이 됐을 때 러시아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 동유럽 국가는 더 위협으로 느껴질 겁니다. 일단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땅을 차지하면 뺏기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동유럽 국가발 국방력 강화는 아마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류에 편승할 게 아니네요. 그럼 재건주에 올라탈 게 아니라 지금 너네 나라는 너네가 지켜라는 지금 전략이잖아요. 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방위비 증액하라는 압박이 있는 상태고요. 전쟁이 만약에 지금 시간은 오래 걸릴 거지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무기고를 또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주보다는 지금 방위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방산 쪽이. 일단 계속 지금 비어진 이제 무기고를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형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필요성도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들은 많지만 과연 재건이 시작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에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돈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먼저 지어주고 나중에 이걸 상환받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여야 되는 거고요. 이런 지원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을 많이 했었던 국가,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대로 정상 외교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런 공백 컨트롤 타워 부재도 있기 때문에 종전이 된다는데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 받겠어?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뭐 지금 합의가 거의 다 된 듯한 반응이긴 한데요, 팀장님. 대표님께서는 조금 오래 걸릴 거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만약 시간을 끌면은 또 갑자기 매무소화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재건주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팀장님은? 네,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뭐 6.25 전쟁 당시 상황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2년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만에 하나 20일에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마켓 딥다이브 시간에서 앵커님께 또 질문 주셨잖아요. 네. 그때 20일에 이제 합의문을 이제 발표를 하든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뉴스를 보니까 내용은 뭐 이제 협의를 시작했고 어떤 뭐 수감자 맞교환이나 이런 것도 시작으로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가장 유심히 보고 있던 게 딱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이끌겠다라고 했었는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영토만은 우리가 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결렬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완전하게 종전 도장이 찍혔을 때는 실제 낙수 효과를 얻는 종목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을 보면서 성장 섹터로 보실지 테마로 보실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의견이 분분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종목마다 달라요. 일단 어떤 정말 이 공급 계약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일단 테마로 보고 있고요. 그럼 현재까지는 테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게 정말 종전이 될 것인가라는 감안을 봤을 때는 이 푸틴 대통령의 성정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을 봤을 때 약간 좀 희생하기보다는 챙기려고 노력할 것 같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0일 날 종전보다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매매 관점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 이제 그때처럼 이렇게 약간 곁다리처럼 본 섹터를 이야기하고 추가적으로 앵커님께서 질문을 주시는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워낙 저번 주에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가 많잖아요. 로봇이라든가 네. 뭐 AR이라든가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HBM 일간 변동성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그들한테 못 이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내가 신경 못 썼는데 지금 바닥에 있겠네? 라고 하셨겠지만 지금 다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유리기판이랑 로봇이 더 탄력이 강했으니까 그들 위주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설기의 관련 종목들도 이제 단기 박스권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이제 건설 중장비 관련 업을 하고 있는 중소형주들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 종목들을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관련 종목들 한 20개 정도 봤는데 대장급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건설기의 중장비라고 했는데 단기 박스권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박스권 돌파해서 최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가라고 요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 완전하게 든든한 우구는 없지만 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국내라든가 전 세계 중에 조금 넓은 바운드를 갖고 있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결론은 테마라는 거네요. 네, 테마기 때문에 이게 투자 관점은 아니고 네,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변동성의 파고를 조금 덜 탈 수 있는 종목 쪽에서 선택을 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확신하기가 힘든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두 분 다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난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택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님께서는 방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현대로템, 네, 신고가 종목이죠. 가지고 오셨고요. 팀장님께서는 안전한 종목이 이건가 봅니다. 매매에 있어서의 좀 안정감 있는 수산중공업 선택하셨습니다. 방산주 중에 제일 좋게 보세요. 대표님, 현대로템. 네. 일단 동유럽 지역 내에 이제 국방위협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출 정력이 있는 현대로템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뭐 K2 전체에 대한 1차 이제 공급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수주에 대한 논의가 계속 뭐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뭐 지금 K2 전차 수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계속 지금 뭐 타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K2 전차가 기존에는 독일의 그 이제 디젤 엔진을 써서 이제 구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젤 엔진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독일 엔진을 썼을 때는 독일이 반대하는 국가에는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산화를 통해서 어느 나라로든 수출이 가능한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다른 국가로도 수출을 가능성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환율 급등에 따라서 최근 급등에 따라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외국인들이 뭐 최근 한 달 동안 300만 주 넘게 순매수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주가가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죠.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1% 안쪽의 하락이기 때문에 내외 정도의 이게 신고가를 어제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봉 캔들이면서 밑꼬리가 달립니다. 주 살 기회를 안 주네 하고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그러니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기간 조정 내에서 조금 뭐 조정을 받아서 8만 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뭐 조금씩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올해 방산빅4가 영업이익 3조까지 낼 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 뭐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요. 현대로테 한번 도전의식 갖고 접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한데요. 네. 수산 쪽 지금 주신 종목은 조금 생소한데요. 팀장님, 수산중공업?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부분 포인트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종목을 나열을 해보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실적이 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느냐, 네. 그다음 시가총액이 1,500을 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건설기에 관련해서 든든한 우군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딱 중간보다 앞에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굴삭기에 들어간 어태치먼트를 만들고 있고 이제 유압 드릴이라고 하죠. 우리가 굴삭기 보면은 그 아스팔트 뚫을 때 쓰는 뚜두두하는 그 유압 드릴기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1등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는 점유율 6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해인이라든가 뭐 데모라든가 진성 TEC 이런 기업들 사실 저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세가 나온 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당연히 뭐 HD 인프라코어나 건설기계나 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너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일간 거래량이 노골적으로 실리지 않았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격에 매도세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정말 실수에 아무래도 수산중공업이 증권사 리포트 나와요. 이 유럽 드릴이나 어태치먼트 입장에서는 국내랑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괜찮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겠고 그 뒤를 이제 현대랑 삼성이 도와줄 건데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해인이라든가 진성 TC라든가 데모 이런 종목들을 제외했을 때는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수산중공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각종 토목공사나 뭐 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가 뭐 HJ중공업이나 네. 뭐 수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좀 고루 갖고 있고 아직 본격적인 수급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수산중공업이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거래 한 3배가량이 벌써 오전인데 실려버리네요. 네.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50원대가 좀 두터운 매물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좀 단기 박스권 내부에 있다라고 판단돼요. 21선과 61선 위에 안착한 상황이고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거래량을 실리는 모습 대기하면서 네. 약 3에서 5일 정도 매수를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한 2,220원부터 한 2,150원까지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6% 구간, 그다음 1차 목표가는 플러스 9%, 10% 구간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뉴페이스 관점에서 수산중공업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이것도 봐야죠. 저희가 자동차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인즉슨 상호간세 조치 이제 발표 임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외 품목이 몇 개가 언급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자동차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 어떤 소속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실체 있는 발언이 될까 기대감이 오늘 묻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세 정책 속에서 지금 뭔가 물가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간밤에도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넣었을 정도로 본인도 인플레를 의식하고 있는데 관세 정책을 강하게 가져간다. 이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생각보다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질까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아요, 오늘. 일단은 뭐 지금 그런 이제 그 느낌 때문에 좀 오늘은 자동차주가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하원 의장이 어저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종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 다는 거 백악관에 물어봐라 라고 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어떻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럼 백악관에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백악관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를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이런 최근에 이런 이제 계속 이제 관세 관련돼서 뭐 저 오늘 같은 경우도 관세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1월 CPI 지수가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뭐 전월 대비 0.5%, 그다음에 전년 대비 3.0%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시장 예상 그보다 좀 낮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이제 낮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높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만약 관세가 정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일단 지금 유예된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와는 별개로 제품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세가 무너지면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용 분야가 원체 많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을 다시 좀 들썩이게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보편적 관세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자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 정책이 유예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대인 거고 실질적으로 뭐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는지가 아마 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 그 범위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완화되게 느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예상했던 수준만큼이라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관세 문제가 아마 내일 장에 아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그러면 관망기 주세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관세 그 족쇄만 풀리면 그럼 날아가나 자동차? 사실 그 전에도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요것만 풀리면은 주가가 좀 자유로워질까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예외 관세 포함이 되면은 현대차랑 기아가 기록할 수 있는 실적이 약 10에서 15%, 그다음에 관세 부과율만큼이나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는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그 물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가져갑니다. 근데 이 관세가 부과할 거 전망되고 있으니까 뭐 판매량이라든가 유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랑 캐나다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랑 캐나다에다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어떤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던 것이고,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랑 그제도 좀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다들 이제 방산형 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운수장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찍히는데 이제 현대차랑 기아도 매수가 찍힐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차랑 기아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좀 잔인해요. 예,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2주가량, 설 연휴까지 포함하면 3주가량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1월 15일부터 오늘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진짜 거의 한 달 반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되는 상황인데, 순매수를 처음 확인했다고
이제 바닥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일 정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면서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조달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관세 이슈 때문에 성장 섹터 부담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CPI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미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위험한 정책을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하원 이제 의장께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합의가 안 된 내용을 하원 의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이제 7시간, 9시간 전에 나왔잖아요. 네네. 7시간, 9시간 전에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분이 그래도 X를 굉장히 잘 다루시니까 한 3, 4시간 뒤에는 뉴스가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PD님께서 이 주제를 정해주셨는데 대본을 보냈지만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X를 할지도 모르니까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랑 부품주랑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야가 한다면 자동차랑 부품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오늘보다는 3일 정도만 지켜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의 연속성 여부가 중요할 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그리고 열려야지만 저희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선택하신 두 분의 종목 중요할 것 같죠? 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거로 가시네요. 현대차로 가셨고요. 네, 팀장님의 종목은 이번 달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더라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선택하셨습니다. 대장인가요? 현대차로 가는 게 맞을까요, 대표님? 일단 어차피 자동차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약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계속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 이제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시장 반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내 판매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판매가 좀 주춤거린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제네시스 같은 그런 차량의 판매는 계속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가 지연이 된다, 부과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이번에 이제 MSCI 글로벌 지수 개편을 할 때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11개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도에 상장된 현대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적으로 이제 편입이 됐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자금들이 이런 인도 현대차를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 평가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 원화 약세에 따라서 이런 이제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환차익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목표가하고 손절가 라인 주세요. 네, 일단 20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2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번 달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바닥에서 50%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네, 바닥에서 50% 올라왔지만 내려온 거에 비하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맞아요. 판단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현대차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대차를 따라갈 종목을 좀 골라왔습니다. 네.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이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이제 황화 리튬 관련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소재 중에서는 가장 빨리 좀 양산화 예상이 됩니다. 이제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이미 파일럿 제품을 만들었고요. 목표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이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를 양산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6년 정도로 잡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재월에 30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2030년에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삼성 SDI라든가 다른 기업들로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받으면서도 이제 자신들만의 이제 밸류체인으로 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 수요를 입는다라고 보장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기술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떤 이제 연구원 파견이라든가 인력 파견, 기술력 MOU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 보여줬다라고 판단됩니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면 2차전지 중에서는 제일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바닥 대비해서 50% 올라온 것은 맞지만 지금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나오고 있어요.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급 동향 보면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온기가 들어왔을 때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시세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얼마 볼까요? 네, 매수는 15,000원부터 14,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3,500원 정도 잡고 1차 목표가는 한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가동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쪽에서도 충분히 수혜가 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죠. 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거인의 시선입니다. 저희 금산 전문가님께서 방산과 조선 굉장히 일찍이 시장에 매인세게 될 거라고 언급해 주셨고 저희가 그 팩트를 실제로 가격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린다고는 하지만 조정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얕거든요. 네, 깊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또 멘트 내주실지 궁금한데요. 바로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